저 남자와 30년간 잤습니다. 제 딸은 당신 친자식입니다. 남편 퇴임식장에서 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500명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들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의 퇴임식이었으니까요. 35년간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머리를 정갈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한복도 제일 좋은 걸로 꺼냈죠.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명절 때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저는 뭐라 대꾸도 안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 사모님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논문 쓸 때 커피 타주고 밤새 교정 봐주고 제자들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양복을 빼입었고 딸은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주인공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공은 내 아빠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기뻤습니다. 30년 내조의 결실을 보는 날이었으니까요. 퇴임식장은 대학 본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동료 교수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 사모님의 미소. 30년간 연습한 그 미소였습니다. 단상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35년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총장의 치사가 있었고 동료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학자, 존경받는 스승, 도덕적인 교육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30년간 뒷바라지했구나. 큰아들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제자였던 민지입니다. 민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표정쯤은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민지라는 여자는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여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30년 전 교수님의 석사과정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교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 소리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다음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교수님의 친자식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라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30년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딸의 친자 확인서까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도 울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살 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석사과정 첫 학기였죠. 교수님은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셨어요. 논문 지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시고요. 그러다 어느 날 교수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를 좋아한다고. 저는 황당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논문 지도 교수였고 제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교수님은 집요하셨어요. 안 만나주면 학점을 깎겠다고,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습니다. 26살 때였어요.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낳으라고 하셨어요. 대신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시면서 생활비는 대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딸을 낳았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출생신고도 저 혼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인생 전체를 조종하셨어요. 어디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요. 결혼. 그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31살 때 결혼했습니다. 교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요. 제 동료 대학 강사였는데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제 딸이 제 조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교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낼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제 남편의 승진까지 좌지우지하셨거든요. 만약 제가 교수님을 떠나면 남편의 커리어가 끝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년간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로 또 교수님의 여자로. 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총장이 급히 달려와 식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24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딸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딸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누구냐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을 했습니다. 교수님 물건으로요. 결과는 99.9% 일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딸과 함께 왔습니다. 민지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젊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긴 생머리에 큰 눈을 가진 20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지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옆에 선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인매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의 딸이구나.
30년간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또 다른 딸이구나. 민지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에게 진실을 들었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기 계신 분이라는 걸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왜 나만 아빠가 없는지 친구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사셨더군요. 젊은 여자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제 어머니를 평생 그렇게 괴롭히셨나요? 왜 우리 가족을 비밀로 하셨나요? 저도 당신의 피를 받은 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숨겨야 하는 존재였나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적 없어. 저 여자가 미친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단상 위로 흩날렸습니다. 여기다 있어요. 30년치 증거가요. 저는 그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민지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를 집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의 번호와 민지의 번호로 주고받은 수천 통의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만나자는 약속. 30년간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은 저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전부 사실이구나. 30년간 나는 바보처럼 속고 산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나, 이건 오해야. 하지만 아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잖아요.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딸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봤고 누구는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전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교수 사모님으로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30년 만에요.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강당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 소개로 명함을 받아둔 게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때는 왜 받아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쓸모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법무법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큰아들이 운전을 했고 딸이 뒷좌석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마치 처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TV 전부 그대로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할 말이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킨 사람의 당황함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들켜서 곤란한 거구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의 얼굴, 그 딸의 얼굴, 남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30년간 제가 몰랐던 진실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겠소. 저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젯밤에 잠은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혼해. 아빠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혼. 30년 결혼 생활의 끝.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변호사 알아봤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승소율이 높대. 오늘 같이 가보자.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퇴임식에서의 폭로, 30년간의 불륜, 숨겨진 딸의 존재까지.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분과 연락해서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30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까지 두었다면 이건 명백한 유책 배우자예요. 재산의 최소 60% 이상은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도 상당할 겁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교수시라면 연금도 있을 텐데 그것도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30년을 속고 산 게 억울했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셔서 남편분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세요.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전부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혹시 증거가 남아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맘대로 들어온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를 자기만의 성역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논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요. 1995년 3월 15일 200만 원 민지 생활비. 1995년 4월 20일 150만 원 민지 병원비. 1996년 1월 10일 300만 원 민지 출산 비용. 수첩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치 기록이 전부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민지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봤더니 민지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2~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 3살 생일. 1998년. 서연이.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노트북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수첩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졌습니다. 네 번째 서랍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넣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후 자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메모에는 서연이 취업 축하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30년간 저 여자와 그 딸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통장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컴퓨터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로 해뒀다니. 컴퓨터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폴더, 사진 폴더, 다운로드 폴더. 한참을 찾다가 숨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했더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풀렸습니다. 민지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30년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를 크게 봤습니다. 5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해변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 여자와 여행을 가 있었던 겁니다. 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했더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카메라 좀 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빨리 찍어. 저는 영상을 끄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전부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찾은 증거들을 펼쳐놨습니다. 수첩, 통장, 사진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뭔가 말하려다가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서재에 있었어요.
30년간 숨겨뒀던 거죠. 남편이 다가와 테이블 위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당신 참 치밀하더군요. 30년간 한 번도 안 들키게 숨겨뒀어요. 장하네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속고 산 게 용서가 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 받아올 거예요. 사인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저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70% 위자료 1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 분할 청구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요청했습니다. 민지와 그 딸에게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륜 상대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도 피해자예요. 20대 때부터 교수한테 협박당하고 조종당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 씨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제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 측에도 제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제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은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총장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퇴임식에서 있었던 일과 30년간의 진실을 담아서요. 일주일 후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지도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제자 시절 남편에게 당한 일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학점 협박, 논문 거래, 지속적인 성추행까지.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은 남편에게 내린 명예교수 칭호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징계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학가는 물론이고 동네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존경받던 교수의 추악한 이중생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재산 반반 나누고 위자료 3천만 원에 합의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30년을 속고 산 대가가 그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재판장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70대 30,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 연금도 50%를 분할받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민지와 그 딸에게도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원고를 기망했고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집은 팔아서 돈으로 나눴습니다. 예금과 주식도 70대 30으로 분할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잃은 채로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민지에게도 갖은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용기를 못 냈어요. 30년간 그 사람이 무서워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딸 서연이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연이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4살이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준비 중이고 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배웁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은 저를 대단하다고 합니다. 30년을 속고도 다시 일어섰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제 인생 되찾은 거예요. 친구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민지와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떱니다. 우리는 같은 남자에게 속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가끔 찾아옵니다. 이모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남편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고 학교에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3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까 설렙니다. 수영장에 갈까, 친구를 만날까, 아이들과 외식을 할까. 지난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딸과 단둘이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다. 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가끔 30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진 제 모습이요.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속고 사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의심이 들면 확인하라고.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어제는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큰아들이 낳은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안아보니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거짓말 없이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야겠다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고맙다고. 역설적이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다고. 30년간 속였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았다고. 당신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모든 걸 얻었다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당당합니다. 62살 이혼녀. 하지만 떳떳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잘했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마주하고 제 몫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속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다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 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제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로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말이죠.